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국가직 형사소송법 개론의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보았던 한 10여 년, 한 20여 년 이런 기간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상대평가의 맨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추세가 향후에 이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 문제에 상대평가이고 특히나 국어, 영어, 한국사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이 공부를 안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277조의 이 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2번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피고인이 변호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최신 판례 하나죠. 일절에 피고인 신문을 못하게 한 경우 이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검사가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할 때 출석 없이 개정하는 것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조문 문제고, 그다음 네 번째, 법원은 공소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늦어도 1화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죠. 2번,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항상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반복해서 봐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심사에 청구권을 갖는다. 헌법 12조 6항에 있고요. 그리고 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를 증거 배제 기준으로 삼기는 했지만 그러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 308조에 의해 도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청구권은 헌법 28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내용이고요. 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신체구속에 부당한 장기와 어쩌고저쩌고 바로 자백배제의 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헌법 12조 7항에 있고요. 그런데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신문을 해야 되는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는 헌법의 규정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7년에 임의적 절차로 도입되었다가 2008년에 필수적 절차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됐어요. 자, 3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에 과할 때는 중한형. 자, 2번 범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도 간단한 조문 문제고요. 3번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약식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 회복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바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공범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근데 약식 명령을 청구해서 약식이 확정되고, 자, 그 다음에 정식 재판 회복 청구를 해서 그 사이에 재판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추후에 회복 결정이 있었다. 그 기간 사이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문도 없고, 또한 공소시효가 늘어나 버리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니까 이 불리한 유추 해석에 해당할 수 있죠. 엄격히 해석해야 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네 번째, 공소 제기 후 공소시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 사실의 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완제 변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 변경된 공소 사실의 법정령이 공소시효의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소송 주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의 공소장 변경,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8조 2항 법조문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 변호인 선임은 신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이 난 서면으로 해야 되고,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있고요. 자, 검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한 중요한 범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청법에서 대선, 공부방, 경격 이렇게 이제 외워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는 피해자나 피고인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대리권을 줄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변호사,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가 있죠. 국가가 선해 검사가 선임하는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대리하여 처벌의사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최신 판례로 나와 있고요. 자, 5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사기관이 정보조작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에 핵 키워드입니다. 선별한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은 하드디스크를 통으로 하드카피를 했고 뭐 이걸 재복제해서 이렇게 이제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때 이 탐색 과정에는 당사자 참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키워드라든지 확장자 검색을 하면은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추출을 해서 일부 복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면 이것으로써 압수수색 과정은 종료가 된 거고, 그래서 그 후 탐색 과정은 그냥 기본적으로 증거 분석 과정이에요. 증거물 분석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의 참여는 하드카피 통으로 복제했을 때는 혐의와 관련된 유관 정보와 혐의와 관련 없는 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관 정보를 탐색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해서 이를 통제하라는 거죠. 자, 니은번.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한 압수영장에 범죄의 서명이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어도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했는데,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판결문과 각종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이 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그러면 영장은 무효예요. 물론 이 판례는 그러나 무효인 영장이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신뢰하고 집행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도중에 간인도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절차를 철저히 준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서 그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어가기도 합니다. 디귿. 압수수색영장에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에서 나왔고요. 리을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게 하였을 뿐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당연히 위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보면은 둘 다 맞아요.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 정본을 제시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체포구속영장이나 이것은 정본, 압수수색영장은 원본 나와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영장은 통상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영장 원본 하나만 발부해줘요. 그러나 체포구속영장 경우는 수통을 발부해서 수인에게 교부를 해서 누가 잡을지 모르니까 여러 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정본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옳지 않은 것은 1번 312조 사항 적법한 절차 방식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조서 작성 과정 그리고 신문 방식 이런 것들에 어긋나지 않음을 의미하고요. 2번 형사정법 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313조 2항에 도입돼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필적 감정 그 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대체 증명이 가능하죠. 세 번째, 형사정법 314조의 외국 거주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상 314조의 요건은 가능하고도 충분한 혹은 상당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316조 2항의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 오래된 판례죠. 7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옳지 않은 거. 1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이의 형량을 통해서 비교 형량에서 결정을 하고요. 증거 사용 여부를. 2번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통비법은 육성에 의한 의사소통 행위에만 적용되죠. 그래서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나는 거, 사물에서 나는 소리, 의사소통 행위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라도 비명이나 이런 탄식 이런 것들은 통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통비법은 적용이 안 되지만 사인의 위수중 법리에 따라서 비교 형량, 이의 형량에서 결정을 하죠. 자, 다음 3번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별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죠. 별건을 발부하면 전자정보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별건이면은 압수영장은 특정영장, 개별영장의 원칙이죠. 그래서 별건 압수는 금지가 됩니다. 네 번째, 위수중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 항상 예외 사정, 처벌하는 쪽이니까 이 구체적인 사정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고요. 8번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로 증명돼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하는 예외 빼고는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2번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에는 상당 정도의 구속력은 있다.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는 예를 들면 부부 2명을 가지고 자녀를 하면 99.999까지예요. 한 명하고는 99.99.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 결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 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적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틀렸죠. 이렇다 하더라도 구속력을 가진다. 자, 소변 감정을 했는데 일단 국과수회 안에서는 철저히 관리가 됐어요. 근데 경찰관이 소변을 채취해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반응 검사를 했더니 마약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이걸 가지고 나가.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밀봉도 안 하고 나가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렇다면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훼손했다라고 봐가지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될 때 매체가 다를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크게 다를 바 없다. 압수의 보관 및 출력 과정에 조작 가능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으면 증거로는 쓸 수는 없죠.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자, 9번. 증거조사에 대해서 OX. 자,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에 직권심은 이를 체증하는 거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증거 체부 결정은 법원의 자유재량이고 또한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도 직권, 신문, 체증 가능하고요. 두 번째,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직권 증거 조사도 가능하죠. 다음 3번,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한 거 294조 2항엔 바로 늦게 신청한 증거를 각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틀렸고. 그럼 답은 나왔네요. 자, 리을번 312조 및 13조에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증거조사는 물건에서 사람에서 서류로 가는데 서류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먼저 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맨 마지막에 증거조사하도록 135조, 규칙 1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10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비용을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요. 자, 경합본 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있다.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하고 결정을 한 경우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재심 절차 440조에서 438조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명확히 규정이 돼서 중형 금지되어 있고요. 세 번째,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바뀌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죠.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네 번째, 벌금형의 환영유치 기간이 징역형을 초과해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함형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바로 항상 순서가 있어요. 사형, 무기, 그 다음 징역, 금고, 벌구, 과몰. 그 전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지만 벌구, 과몰, 벌금, 과료, 구류, 몰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징역형은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벌금보다 중한형으로 취급하죠. 자, 11번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에요. 공소 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전권이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 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공소 제기 이후라도 검사가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피고인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그 진술조사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시고요. 세 번째,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라는 표현을 썼다.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영장 전담 판사에게 속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수사 중인 것처럼.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를 했다. 이거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네 번째,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어요. 216조 2항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자, 12번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느냐? 아닙니다. 허용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피고인만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는데 그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냈는데 지금은 그 과거 판례 하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어떤 중형 선고는 불가능하니까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고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형종상향 금지 원칙만 적용이 되죠. 근데 물론 똑같이 형종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형종이 상향될 수는
없고, 그리고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따라서 일단 벌금형 등 재산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능하고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어야 됩니다. 2번,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인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춰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면 공동정범을 방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데 한 번도 언급된 바 없는 방조는 안 되지만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면 되고요. 자,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그러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되고, 허가했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가해야 된다는 게 4번 지문이고. 자, 13번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중, 재, 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조문 자체가 고려사항일 뿐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2번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 하항고, 준항고. 자, 지방법원 판사라고 하면 수사 단계예요. 공소제기 이유는 수소법원, 법원이고. 그러나 수사 단계는 관할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판사이고, 이런 수사 단계에 기각할 때 항고, 준항고, 기타 일체 불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 시가 아니라 최초 체포 시.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를 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에 반환한 날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거. 이것은 201조의 7항의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구인을 할 수 있다. 이거 시험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자, 11번 옳지 않은 거 즉시항고 7일입니다. 항소뿐 아니라 재정신청은 지방검찰, 검찰청, 지방검찰청장에게 내고 모든 게 원처분청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항소를 하면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세 번째,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것과 관계없이 판결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건 궐석 재판을 해도 바로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갑니다. 네 번째,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원심법원,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항고와 관련해서 실무상으로는 보통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없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있다고 하지만 판사님들의 생각은 꺼리만 되면은 정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간이공판 절차 옳지 않은 거. 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면 그 공소사실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일단 계시는 법원의 재량이고요. 2번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 신빙할 수 없다. 혹은 현저히 부당하다. 취소 사유예요.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세 번째,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에 있는 경우 전문법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동의가 간주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동의가 간주가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의가 있는 거.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아요. 네 번째,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않고, 이것도 조문 문제고요. 16번 재척기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재척 원인은 형사소송법 17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는 원인 이외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재척 원인이 된다. 아니죠. 기피원인이 될 수 있어도 재척은 17조에 있는 거. 향후에는 17조에 조문 2개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다가 판사가 됐을 때 이런 사람들 재척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관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이렇게 해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임 판사예요. 그래서 전심관여 수소부분의 법관이 아니라고 보고요. 세 번째, 18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통상인의 판단, 법관과의 관계상 불공평할 재판을 의혹이 있는 거, 객관적 사정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 변론 종결 후에 기피 신청했다. 여러분, 기피 신청은 변론 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판결 선고는 다른 법관이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까지 늘릴 필요가 없고, 변론 종결 후에 기피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기피 신청은 목적 외에 소멸로 부적법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17번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체포구속 적부심사 기각결정 한 거 못하지만 수사 단계의 재판에서 불복이 가능한 거. 보증금 나이프 피의자 석방 보통 항고 되고요. 또 하나 증거보전 기각결정 184조 사항에서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2번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보석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의 보석에 관한 결정, 보석 취소 결정도 여기 들어가요. 보통항고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동의 없이 어떤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 사후에도 영장이 없다. 당연히 위법 수집 증거죠.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소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을 하고 임의동행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최소한의 유용력은 행사가 된다. 뭐냐면 압수수색으로 보고요. 이 소변 검사를 압수수색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219조가 준용하는 120조 1항은 압수와 필요한 처분을 인정해요. 그래서 압수와 필요한 처분으로서 병원으로 인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18번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국민참여 재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 그래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요. 2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사실인정, 법령 적용,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나 증거능력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배심원이 못하는 게 두 가지예요. 증거능력 심사, 그 다음에 공판 준비기일 참여 못합니다. 세 번째,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하여 있다 하더라도 안내서 등을 교부받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에 충분히 하지 않고 그 다음 숙고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배제 결정도 없이 통상재판을 하면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예요.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 이의 없다 이렇게 진술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자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숙고할 상당한 시간과 충분한 안내가 전제돼야 된다. 그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제되지 않았다면 적법에 거쳤다고 볼 수 없고요.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함에 개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배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개시합니다. 바로 개시 결정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번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 고른 것은 1번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 적 내용 인정. 2번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안 돼요. 2008년 1월 1일부터 검사의 공소장 낭독은 필수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디귿 형성고 시 상소기간,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조문에 되어 있고요. 리을번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느냐, 조문에 불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문이 있고 없고를 불구하고 403조 1항에 따라서 항고가 금지됩니다. 자, 미음번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소송 절차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관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형사보상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1번 미결구금에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 원래 웬만한 것은 상속이 안 되는데 바로 형사보상, 그러니까 양도 이전은 안 되지만 자녀들에게 상속은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무고하게 내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녀가 그에 대한 보상 받아야 되겠죠. 상속은 됩니다. 양도, 압류라든지 항상 국가에 대한 청구권 이전, 양도 이게 안 되는데 예외가 상속은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개의 재판으로 경합법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경우 다른 부분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형사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 자백으로 받았을 때 거짓 자백, 그 다음에 경합범 중에 일부가 무죄, 미성년자로서 무죄, 그 다음에 어떤 심신상실 등으로 무죄.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합의부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해는 합의부의 보상과 관련해서 5년, 3년 합의보 3에서 5년은 있은 날로 안 날로 3년. 자, 그리고 세 번째,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은 최소보장이에요. 국가가 인정한 거. 그래서 그걸 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국가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 보상 청구가 이유 있을 때 보상 결정, 일단 보상 결정 일주일 내 즉시 항고. 예전에는 기각 결정 즉시 항고, 보상 결정 일주일 내 즉시 항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즉시 항고가 모두 다 7일로 바뀌어가지고 차이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직 형사소송법은 끝났고, 이번에 보니까 형사소송법 개론으로 보니까 네 문제만 다르고 16문제가 똑같아요. 문제가 하도 쉬워가지고 또 뭐 추가된 국가직의 형사소송법 개론도 비슷비슷합니다. 21번으로 이제 돼 있는데,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증거물을 압수했을 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으면은 수색증명서를 교부해야 돼요. 압수를 못하면 수색증명서, 압수를 하면 증거목록 이렇게 교부를 합니다. 자, 2번,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종료하였다면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영장은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재차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환부하고 다시 임의 제출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압수를 하고 위법하게 압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부를 한 다음에 다시 임의 제출을 받아요. 이랬을 때 원래는 이게 위수중이면 독수과실로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면 예외적으로 이 임의 제출이 유효하게 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압수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있지 않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제3자에 있는 원격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해도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냐. 이게 뭐냐면은 표현은 그렇지만 구글, 이메일 그 서버가 미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가서 압수수색 하려고 해도 안 해주죠. 어떻게? 영장을 받아서 비밀번호만 획득하면 영장을 받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한민국 사무실에서 연결해서 접속을 해요. 그러면 지메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구글에. 그래서 화면에 딱 현출해 놓고 화면을 내리면서 이 화면에서 캡처를 하고 일부 출력을 한다. 이러면 수색정사가 대한민국이고 또한 출력하는 것은 현출된 이미지 파일들이다. 그리고 아니 이러한 방식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129조가 준용하는 120조이랑 압수가 필요한 처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언거부 시에는 증언거부 사법을 소명해야 되고, 2번 증인이 들을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몰라도 그럴 것 같죠? 그리고 필요시 대질, 원래 증인은 개별신문이 원칙이고 필요시에 대질을 시켜야 되고요. 네 번째,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자, 신청자부터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호인
검사, 재판장 순으로 신문을 하고 합의부는 당에 증인을 신문할 수 없느냐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서는 문제 출제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이 순서도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순서는 신청인이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변호인, 원래대로 가면 변호인, 검사, 상대방, 그다음 법원, 그리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 고하고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소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친고죄의 고소 표시의 의사 표시는 공소 제기는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에 안 돼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다 해서 의사 표시를 법원에 해야 되고요. 자, 2번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한다.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적시할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하면 1심 판결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건 임의적 필요적 공범 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범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죠. 네 번째, 친고죄에서 고소는 1심 선고 전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에 환송했다. 이때는 파기환송 후 1심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가 가능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다 1심으로. 그러면 기존에 진행된 나머지 1, 2심은 전부 다 파기로서 파기되었다. 없어졌기 때문에 파기환송 1심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국가직 형사소송법 개론의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 바로 재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공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결정, 2번 항고제기가 법률상 방식의 위반, 항고권 소멸이 명백하면 상소든 항고든 똑같아요. 먼저 원심법원이 항소기각 결정 혹은 상고기각 결정, 항소, 상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항고기각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급심으로 넘어가서 항고법원이 혹은 상소법원이 상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 일수는 당연히 본형에 산입한다. 그래서 미결구금 일수 며칠 산입하겠다 판결문에 적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관계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 확정 판결에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새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이거 기판력의 기준시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기판력은 시적범위, 사실심 선고시설이죠. 그래서 이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이 앞뒤로 포괄일죄가 쭉 진행되면 이때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면소 판결, 이것은 기판력을 받지 않죠. 여기는 기판력을 받지만 이 뒤에는 사실심 선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새로운 범죄, 기판력을 안 받으니까 새로운 범죄 취급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상습법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 사실심 선고 선은 바로 면소, 그 이후에는 실체 판결. 기판력인데 공소기각으로 나오니까 사실 뭐 어려워할 이유가 없죠. 기판력 위배인데 최소 면소가 가든지 아니면 사실심 선고 후로 갔으면 어려웠는데 이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하니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직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론은 매우 쉬웠다라는 게 그냥 유일한 평가이고, 다만 이 시험을 계기로 오히려 출제하는 사람도 조금만 쉽게 내니까 사람들 점수가 엄청 높구나,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이 되면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지 않겠나, 충분히 합리적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